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사실과 의견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조금 늘어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요약을 해서 유튜브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일단 저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8.5%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 시장의 예상치가 8.7%였는데 8.7%보다 더 0.2%포인트 하락한 8.5% 나오면서 시장이 2% 넘게 급반등했습니다. 뭐 코어도 나왔는데 코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뭐 많이 내려갔죠. 네, 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방 베팅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현금이랑 나스닥 인버스 들고 있던 거 여기 상승에다가 다 베팅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한 3% 정도 이익이 난 부분에서 절반을 일단 이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향후 좀 추이 보면서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을 전망 관련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나 뭐 관련 자료들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저처럼 하신 분들은 사실 없었어요. 뭔가 이런 지표들 똑바로 갖다 놓고 하락한다, 오른다 얘기를 하거나 하락하는 건 일단 뭐 너도 나도 예상하는 거는 너무 쉽긴 했어요. 왜냐하면 9.1%가 애초에 너무 높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도 애초에 9.1%면 너무 높은 상태니까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미리부터 많이 움직였죠. 물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이 CPI가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 모멘텀은 일단 현금 한 30 정도 되고 지금 요 상승 배팅이 한 3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일단 지켜볼게요. 앞으로 나오는 이 뒤쪽에서 제가 언급하겠지만은 일단 부양책이 몇 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상방 배팅분은 좀 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 이번에 예측에서 제일 주요했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일단 소비자 휘발유 가격이 제일 중요했고 보시다시피 6월에 정점을 찍었던 5불까지 올라갔던 소비, 소매, 휘발유 판매 금액이 4불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의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CPI가 빠지는 거는 뭐 너도 나도 예측하기는 좀 쉬운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 질로우 렌트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질로우라는 이 미국의 부동산 중개 업체 중에 굉장히 큰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렌트비를 통해서 CPI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PI에는 렌트비가 31%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6월까지 지표가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5월부터 시작해서 쭉 꺾였어요. 렌트비가. 이게 왜 꺾였는지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모기지 금리에 따라서 렌트비가 많이 움직입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모기지 대출을 내서 뭐 집을 구매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월세는 내가 내는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월세도 많이 받아야죠. 물론 고정금리긴 한데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구매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고정금리인데 뭐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하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렌트비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모기지 금리는 장기 국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월, 6월쯤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미리미리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10년물과 30년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올라갔던 게 2.5%. 한 달, 두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근데 사실 10년물, 30년물은 굉장히 기간이 긴,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인데 이게 몇 달 만에 1%포인트 움직이는 건 사실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발작하는 거긴 해요. 근데 그런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에 맞춰서 이 미국 모기지 주택 금리도 10년, 30년짜리가 움직이면서 6%까지 올라갔던 모기지 금리가 지금은 5.5%로 거의 그러니까 1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그거에 발맞춰서 모기지 금리 하락하는 거에 이 렌트 인덱스도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예,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승세가 둔화가 된 거지 절대 뭐 꺾여서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퍼센트로만 봐도 이미 14% 넘게 15%까지 올라갔던 게 좀 내려온 부분인 거지 이게 뭐 렌트비가 크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모기지 금리도 높고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리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83%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당장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택을 구매했던 분들도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주택 가격이 금방금방 반영을 하는데 미국은 전부 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거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고정금리로 바꿨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기존의 주택 구매자에 대한 데미지는 거의 없고 신규 주택 구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즉각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전 세미나에서도 제가 주택 가격 관련돼 가지고 지표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신규 주택 착공이라던가 뭐 신규 이 계약 건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모기지 전체 모기지 이 주택 규모만 보더라도 이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택 가격 자체가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상승세는 거의 멈췄죠. 조금씩 내려올 텐데 미국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디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주택을 사지를 못하니 다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렌트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짧게는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긴 할 텐데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3%까지 오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가격이 내려오려면 주택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월세가 아니라 주택을 구매하는 다시 실수요가 많이 늘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크게 내려오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빨리 꺼져야 돼요. 이 미국의 이 부동산 거품이 빨리 꺼져야 이 렌트 인덱스도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진행이 되려면 못해도 1년, 2년 정도는 지나야 지금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제가 미래에 가서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이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에 나온 단위 노동 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단위 노동 비용은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계속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전 분기 대비인데 여전히 10% 넘게 올해 들어와서 진짜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를 줄 거예요. 이 비농업 부분 생산성을 보시더라도 노동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실업률이 너무 낮아요. 3.5%인데 3.5%면 뭐 거의 10년 가까이 몇십 년 동안 해도 3.5%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3.5,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긴 그렇고 정정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직을 한 사람이 3.5%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직을 하거나 뭐 이제 내가 그냥 아예 이 경제 활동 자체를 은퇴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3.5%면 거의 자연 실업률까지 다 온 거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적은 거예요. 근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강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000만 명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물론 이 3월 정도에서 피크를 찍고 1,180만에서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일자리가 채워지는 거랑 더불어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채워드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이번에 0.1%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이 남아돌고 있는 빈 일자리 수를 채워 들어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채웠는데도
여전히 이 1,000만 명이 넘을 정도의 구인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 노동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노동 임금에 대한 인플레는 하방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향후 몇 달 지나서도 이게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 이 구인의 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이 실업률이 튈 때, 그때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천천히 나타날 거고, 이 노동 고용에 대한 이 지표들은 굉장히 후행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일자리 수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매주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빅테크 기업, 뭐 월마트 굉장히 큰 기업에서 감원하고 있는 부분, 신규 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미리 요 그러니까 이 고용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미리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은 후행을 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향후 우리가 앞으로 이 인플레 시기에서 디스인플레로 넘어가는 요 시기, 이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만약에 제가 이건 예로 들어 들고 온 건데 원자재가 여기서 철광석으로 든 거예요. 철광석 가격이 100% 더블로 상승했다고 칩시다. 우선 제철소는 철광석을 들고 와서 후판으로 가공해서 후판 가공 부품업체에다가 이제 팔게 되는데 이게 원자재가가 100% 올랐다고 전부 다 전가시키지는 못해요. 말도 안 되죠. 갑작스럽게 가격을 올리면 이 부품업체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50% 감당하고 50%는 이제 다음 단계에다가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후판 가공업체는 후판을 받아서 부품으로 가공하는데 본인들도 다시 이 50% 받은 부분을 전부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업체한테 한 20% 전가하고 3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다음 업체 조선소는 이 실질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20%만 전가를 받고 그 부품으로 선박을 생산하는 요렇게 원자재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가되거나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 먹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생산 원가는 올라가고 판매 가격은 더 적다 보니 원가는 많이 올라가고 판매 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축소돼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원자재 단위. 근데 만약에 다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철강석 가격이 50% 하락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제철소 입장에서 바로 예전에 이 후반 가격에다 50% 전가했던 부분을 본인들이 50% 부담하던 부분을 이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서 바로 없애버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50% 비용을 부담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가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더라도 일정 시간은 그냥 이 높은 판매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이 시기에는 이런 게 석화 쪽도 이런 부분이 되게 많고요. 유가가 이번에 급등하면서 본인들이 스프레드 마진 축소가 됐던 부분이 컸는데 이제 다시 유가가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90달러면 뭐 60달러, 50달러 이렇게 내려온다고 쳤을 때 이 다음 단계로 전이하던 판매 가격을 예, 바로 다시 판매 가격을 줄이진 않아요. 우리가 먹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대표적인 게 석화도 그렇고 요 제철 철강 부분도 되게 그렇고 특히 식품 쪽이 굉장히 이게 강합니다. 식품은 거의 소비자 가격 자체가 내려오질 않아요. 뭐 라면 가격이나 과자 가격 내려온 거 거의 본 적 없죠. 그래서 그쪽 식품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상방 경직성을 갖는데 대신에 이게 뭐 밀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이 이유를 들면서 가격을 상승시켰다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 곡물 가격이 다시 빠진다고 해서 그 소비자 가격을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자재 내가 이 원자재 부담하는 거는 축소되고 예전에 올려놨던 가격은 판매 가격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마진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종사하고 있는 석화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레깅 타임을 가져요. 내가 지금은 이 원자재 오른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하지만 나중에 가서 설령 이 원자재가가 내려오더라도 천천히 반영하면서 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굉장히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석화 쪽도 그렇고 제철 쪽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가격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의 힌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PPI도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죠. 미국의 CPI는 올라가고 있고. 제가 CPI가 부러지는 거에 대한 전망을 했던 것 중에 이유 하나도 요 PPI를 예로 들었었죠. 지금 13%까지 올라갔던 중국의 PPI가 급격하게 빠졌었고, 이게 이번 주에 같이 나왔을 거예요. 이 중국 PPI가. 소비자 물가가 먼저 나오고.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PPI는 5% 아래로 4%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미국의 CPI를 내리는데 기여를 할 거예요. 요 앞에 보시면 20년 제뉴얼. 이게 한 3년 정도 제가 지금 19년도까지 끌고 들어온 건데 거의 뭐 동행해서 움직이죠. 레깅 타임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반영해서 거의 움직이는데 해봐야 뭐 한 달, 두 달인 건데 지금의 이 스프레드 갭이 벌어진 거는 분명히 축소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투자에 뭔가 힌트를 얻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 장표를 넣었어요. 그렇죠. 오늘이 아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전쟁이 엄청 가시화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중국의 이 대만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낸시 펠로시 방문한 건으로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이 뭐 반도체 동맹, 반도체 관련 부양책을 최근에 발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TSMC랑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 이제 자국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한 상태인데 그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대만이 TSMC라는 엄청난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내비둘 수가 없어요. 내비둘 수가 없는데 TSMC한테 미국 국내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했던 거는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십시다. 우선 중국은 제가 채팅방에서도 몇 번을 언급드렸었는데 중국은 진작부터 지금 우리 와가지고 이제 막 탈글로벌 뭐 이런 얘기 많이 분절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진작부터 내수 시장으로 많이 돌렸어요. 그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총 GDP에서 수출 비중, 중국의 총 GDP에서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보시면 36%에서 지금 21년도인가 이게 지표인데 21년도에 18%로 굉장히 축소됐어요. 뭐 절반 가까이 내려왔죠. 중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만드는 전 세계에 뭔가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 수출 비중을 36%에서 18%로 절반으로 똑 줄였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위안화 달러 차트입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위안화가 강세를 띈다는 거고 상승하면 달러가 강세를 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오히려 중국은 뭔가 이 전 세계는 양적 완화하면서 굉장히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이 수출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했던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를 강세로 일으키면서 보시면 20년도부터 완전 이 7달러 넘어갔다가 7위안 넘어갔다가 이렇게 낮춘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부양책을 하면서 달러 약세를 가져왔고 그게 만나다 보니 이렇게 위안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몇 번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굉장히 중국은 지금 내수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수입에서의 이득을 보고 수출에서의 손해를 보고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맞았죠.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분절화되고 탈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중국은 몇 년을 먼저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보면 20년도 이후에 중국은 오히려 빠져요. 소비자 물가가. 쭉 빠져서 뭐 마이너스까지 넘어갔던 적도 있고 2% 아래에서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CPI를 그냥 정부가 누를 수 있어요. 야, 너네 그냥 가격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PPI는 생산자 물가는 엄청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을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높더라도 소비자 물가로 잘 전가가 되면 모르겠는데 생산자 물가는 높은데 판매가는 낮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중국 내에서도. 근데 그 일정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뭐 이 금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타겟형으로 부양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 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가 못 시켜서 나타나는 이 기업들의 부담을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잘 되진 않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중국 그 부동산 업체들 막 다 부러진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정책이 잘 주요하진 않았습니다. 유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았죠. 이 인플레이션이 낮은 게. 이 인플레이션이 왜 낮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 중국은 일단 지속적으로 미국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미국 달러화를 들고 있는 부분을 축소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거죠. 러시아도 전쟁 일으키기 전에 미국채 전부 다 던졌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위프트 제재가 될 수도 있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예, 이런 경제 압박이 들어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전쟁 전에 미리미리 달러 채권을 다 던졌어요. 그래서 막 금을 다 보유하고 있었죠. 금에 대한 매수는 뭐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군비나 이 전쟁에 대한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외국채에 대한 정리를 다 했었어요. 근데 중국도 비슷하게 이런 G2 경쟁에 앞서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거의 뭐 10년 만에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채 보유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요 위안화가 갑자기 튄 부분이 왜 나왔냐면 이게 가장 커요. 중국은 여전히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 채권은 10년물이 3%가 안 돼요. 근데 미국 10년물은 지금 역전돼. 지금도 보시면 1%포인트 정도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높은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올해 3월 달부터 굉장히 긴축으로 급진적으로 금융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죠. 미국 국채 금리가. 그러면서 중국 국채 금리와 이 뭐야 역전이 되는 게 발생을 했고 미국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달러가 이 중국 국내에서 귀해지고 위안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 미국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자 달러 소득을 들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국내로. 왜냐? 인플레이션 발생될 게 뻔했기 때문에. 그 들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엄청난 달러 부양책에 편승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대신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느냐? 국내로 들고 오진 않고 저기 아프리카랑 저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다가 투자를 했죠. 1대1로라는 뭐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럼 아프리카랑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다가 엄청 집중했어요. 미국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자 그 달러분을 다 이쪽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G2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게 물밑 작업이 엄청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요즘의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매크로 환경도 봐야 되고 국제 정세도 봐야 되고 외교, 정치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서 제가 계속 이걸 들고 와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의 금융정책과 미국의 금융정책이 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무튼 중국은 그런 식으로 요즘에 막 스리랑카 이런 데 디폴트 나면서 거기에서 막 이 중국이 투자하면서 지었던 항만 시설이나 뭐 항공에 대해서 그걸 이제 압류한다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뉴스 제가 몇 번 긁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투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아프리카랑 동남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많은 원료가 그쪽에 이 광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미리 중국이 지금 다 선점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진짜. 이 달러 들고 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유발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미국 국채를 국내로 들고 오지 않고 해외로 돌리면서 저기 못 사는 나라에 신흥국에다가 다 막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국의 인플레는 일으키지 않고 해외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재료들을 원자재들을 그 광산들을 다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이제 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 전에도 이미 반도체 관련 이 부양책이 나왔었죠. 그것도 한 2천억 규모 정도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일단 저거 설명하기 전에 우선 미국의 조금 이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요 사실관계는 제 그 티스토리 블로그고요. 요 부채 한도 작년 10월에 작성된 글인데 미국 부채 한도 관련돼서 미국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제가 글을 올렸던 거예요. 보시면 이 미국 의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우선 미국은 상원, 하원, 양원제예요. 어떤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그렇게 미국 대통령까지 서명을 하면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통과하면 그 법안이 발의되게 돼 있어요. 근데 상원에서 통과하고 하원에 와서 이 부분 수정하자 하면은 다시 상원으로 가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상원에 돌아와서 다시 이 부분 하자. 뭐 수정하자 해서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면 그걸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장애처럼 하나의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상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화당 50, 민주당 50으로 동률이에요. 하원은 뭐 당연히 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이죠. 근데 단지 상원이 50대 50인데 그래도 50대 50인 경우에는 부통령 이 상원 의장이 지금 민주당 부통령인데 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 돼요. 예, 해서 요게 동률일 때는 이 민주당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50대 51로 민주당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50대 50에서 넘길 수 있더라도 그냥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의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내 몇 시간 동안 그냥 계속해서 저 연단에서 연설을 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적 도구 중에 하나예요.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50대 50이면은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필리버스터로 그냥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존재합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60%, 그러니까 이 100석 중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50대 50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반대를 한다고 치면 맘대로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방법, 예산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조정권이 뭐냐면 50대 50에 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산조정권을 적용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50대 50에서 부통령이 이 투표를 하면서 51대 50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산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이번에 집권하면서 원래 예산조정권이 막 조건도 까다롭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당이긴 한데 향후에 공화당으로 넘어갔을 때 자기네도 나중에 가가지고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조정권이라는 거를 굉장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이거 예산조정권 발동해서 막 때려박는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미국 이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상원을 무조건 뺏기죠. 50대 50인데 상원을 무조건 뺏기게 돼 있어요.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지지율로는 예, 일단 상원을 뺏길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8월이면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죠. 우선 원래 연초에 BBB 법안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복지, 헬스케어, 친환경 정책 이런 거 다 똘똘 뭉쳐서 막 3조짜리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있었는데 그걸 막았죠. 원래 예산 조정권 써서 통과시키려 했는데 이 생뚱맞게 민주당 지금 50대 50인 상황에서 민주당에 있는 조men친 의원, 시네마 의원 이 두 명이 이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 근거를 들면서 반대했어요. 그 엄청난 부양책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조멘친 의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웨스턴 버지니아 그쪽 주의 상원 의원인데 거기가 탄광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 화석원료, 화석원료 쪽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양책에 들어가 있는 이 기후변화 관련된 부양책 이런 걸 보시면 막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네 주를 위해서는 그 법안에 찬성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내가 비록 민주당일지언정 내 주가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야 뭐 그냥 무조건 막 우리 당을 따라가네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민주당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내 주가 먼저예요. 최우선시 되는 건 내 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맨친이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대 50이면 예산 조정권을 써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생뚱맞게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이게 49가 되면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BBB 법안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최근에 반도체 부양책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인플레 감축 법안도 그렇고 그 엄청 큰 3조짜리 BBB 법안을 쪼개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멘친이랑 시네마가 반대를 하니까 야 니네가 반대하는 부분이 뭐야? 하면서 그걸 이제 쪼개서 그럼 너네가 이 원하는 가능한 부분을 말해주면 통과시킬게 해서 그 부분만 통과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쪼개서 올리고 있고 요즘에 나온 이 부양책이 최근에 있는 이 엄청난 랠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반도체 법안 그 부양책도 그렇고 이번에 친환경 부양책도 그렇고 최근의 상승 모멘텀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재정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금융 정책으로 이번에 뭐 3월, 5월 이때 많이 부러졌던 부분이 있는데 금융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도 이 증시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에요. 근데 11월에 가서 상원을 뺏기게 되면 이 정치 리스크는 무조건 증시에는 악재예요. 이러나 저러나 식물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상원을 뺏기게 되면.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러면 뭔 정책 하나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예산 조정권 남발해가지고 통과시키면은 공화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가서 이거 잡았을 때? 네, 지금 이렇게 예산 조정권 써서 막 법안을 이렇게 날치기로 넘기고 있는데, 이거 한국에서도 예, 그런 게 있었죠. 정권 넘기기 전에. 그런 것처럼 이 민주당 바이든이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쪼개서라도 일부 이렇게 막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11월에 있을 그 중간선거 상원 뺏기는 부분은 분명히 증시에는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3.5조짜리 복지 인프라 법안이라는 걸로 제가 이 글을 작성했던 게 작년 10월이니까 이때는 3.5조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막 2점 몇 조로 축소되다가 여전히 조맨친이 반대를 해서 못 넘기고 있었던 건데 그걸 넘긴 거예요,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그럼 또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인플레이션을 감축한다는 부양책이라고? 이 약간 의아할 수 있잖아요. 3,700억 달러 규모인데. 뭐 여기에는 뭐 친환경 정책도 있고 뭐 헬스케어 부분도 있고 법인세 관련 법안도 있고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좀 추려서 들고 온 거예요. 우선 규모는 한 3,700억 정도 되는 거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기차가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이 친환경 정책의 일조로 뭐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죠. 특히 제주도 쪽에 저희가 그 시범 운용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했었죠.
예, 그거랑 동일하게 미국도 이런 보조금이 존재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 이 보조금이 안 나갔었어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가격 상한은 존재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테슬라는 거의 다 뭐 말도 안 되게끔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다 상한을 넘긴 상태였는데 예, 이번에 아마 이 포함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사실상 그런 뭐 GM, 포드, 테슬라 이런 전기차 업체한테는 굉장히 보조금이 예, 좋겠죠. 그리고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도 뭐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미국은 이 대륙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이 보통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 이쪽 부분은 이 풍력에다가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미국은 태양광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양책을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보시면 거기서 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려 외국 집단에서 생산된 23년 이후 생산된 배터리 부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겠어요? 중국이지, 중국. 중국에서 23년 이후에 생산된 거는 그냥 사용 금지. 그럼 너네 보조금 안 줘. 보조금이 구매자당 7,500달러. 이거면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뭐 가격 경쟁력에서 말이나 되겠어요? 이 900달러를 그냥 국가에서 때려박아 주는데 GM에서는 주고 포드에서 안 준다 그러면 당연히 GM 거 사지. 900만 원이면은 거의 차값이 5천만 원, 6천만 원 한다고 했을 때 20% 가까이 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지간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4년 이후부터는 원재료에 대한 것도 있어요. 원재료에 들어가면 안 돼. 중국에서 생산된 원재재가 배터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또 아래에 보시면 미국과 FTA 국가, FTA를 맺은 국가에서만 생산되고 가공된 거를 써야 돼요. 비율은 40%에 50%. 그러니까 이런 23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계도 기간을 주는 것. 23년까지는 뭐 50%까지는 중국산 써도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는 10% 포인트씩 상향한다고요. 50%가 60%가 되고 70%가 80%가 되는데 그럼 이제 한 5년 지나면 28년부터는 거의 미국 국내에서만 생산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만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전기차에 대해서. 예,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미리 확보한 2차 전지 원자재에 대해서 이 겐세이를 뭐라 그래 견제를 하는 거죠. 뭐 상용차 충전 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중국과 미국이 엄청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부양책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이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부양책인데 왜 인플레이션 감축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는 사실 거품이잖아요. 뭔가 재화가 들어가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게 100원 원래 100원짜리인 곳에다가 120원을 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20%의 20원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 3,700억을 통해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만 생산돼야 되고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써야 되고 국내에서 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막 삼성이랑 하이닉스 다 들고 들어오라, TSMC 들고 들어오라. 2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금 LG엔솔도 막 다 들어와가지고 공장 짓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은 그게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근데 맞긴 맞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미국만을 위한 금융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을 위한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 미국만을 위한 외교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투자를 하실 거면 국장보다 뭐 중국이든 어디든 그런 거보다는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게 그나마 이들의 이기적인 저 재정 정책에 편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진짜 절대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는 힘없는 우리나라나 대만도 지금 TSMC 저기다가 공장 지으러 들어가고 있죠. TSMC도 원래 50% 이상이 국영 기업이었어요. 국가가 키운 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 자본이 엄청 막 들어오면서 이제 이 의결권을 갖게 되면서 원래 해외 투자 거의 안 했어요. TSMC는. 전부 다 자국 내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금융 개방이 되면서 해외 지분이 많이 들어왔고 그 의결권이 50% 이상을 넘어가면서 해외 투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TSMC를 끌어안고 있어야 됐어요. 이 반도체 부분을 끌어안고 있어야 중국에서 이 대만을 넘보는 거를 미국이 그럼 냅둘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다 넘어갈 텐데. TSMC 중국으로 다 넘어갈 텐데. 그렇게 자국 안보를 위해서는 사실상 국내에다가 반도체 설비를 계속해서 증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외 금융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결권을 뺏기면서 해외에다가 미국에다가 지금 투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면 진짜 대만을 중국이 먹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대만을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 국채 잘 팔고 있지.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일어나면서 러시아에서 값싼 원료들 지금 다 축적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지금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중국은 중국대로 30% 이상 싼 가격에 원유 지금 다 수입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덤핑 치는 거 다 받아서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안보 확보, 미국 국채 정리.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전쟁 난다고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게. 근데 마침 또 그거에 맞춰서 미국이 왜 TSMC를 그렇게 자기네 국가 내로 끌고 들어왔는지는 좀 그래요. 차라리 반도체 공장이 그 대만 쪽에 다 집중되어 있으면 중국과 미국의 이 G2 패권 전쟁이 대만을 놓고 벌어졌을 텐데 오히려 미국 국내로 들고 들어오면서 이게 입지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진짜 대만을 중국 쪽에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런 좀 외교적인 부분을 이렇게 베이스로 좀 깔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요게 보시면 어딨어? 아까 말한 그 미국 원자재 사용에 대해서 금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LG 엔솔도 물론 중국의 뭐죠? CATL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LG 엔솔도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DI 뭐 이렇게 2차 전지가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해야 되잖아요. 니켈, 뭐 코발트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2차 전지 원료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저렇게 수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소재 부분,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전기차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미국 국내에서 생산된 걸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질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분명히 이 문제가 될 거예요. 포드나 GM이나 테슬라나 전부 거기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그 혜택을 이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볼 텐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못 본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말도 안 되죠. 이 900만 원을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기차도 그렇고 국내 2차 전지 뭐 배터리 쪽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좋은 법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중에 가서 그쪽에다가 이제 공장 증설하고 하면 좋게 하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공장이 해외로 투자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애초에 설비 자체가 해외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 손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지금 차트 몇 번째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빨간 게 CPI, 파란 게 나스닥인데 보시다시피 70년도에 경기 침체 구간 안에서도 나스닥은 CPI가 꺾일 때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쭉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거의 제가 한 10년? 10년 정도를 들고 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도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긴 해요. 근데 조정이 있긴 하지만 쭉 꾸준히 우상향하는 부분이 있고 경기 침체 시기에도 충분히 상승 패턴을 보입니다. 이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니, 경기 침체인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 이런 글이 많아가지고 아주 답답해서 제가 이건 들고 왔어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융 경제는 진작부터 회복하는
예, 요런 패턴을 보인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분명히 분리를 해서 아셔야 됩니다. 요 2차 경기 침체, 2차 오일 쇼크 왔을 때도 경기 침체 왔을 때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반등하는 것도 경기 침체 구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이제 딱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9 월에 있을 큐티도 걱정되고 11 월에 있을 중간 선거도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양책과 근래에 있었던 이 물가 반락 부분, 요 두 가지 모멘텀을 타고 지금 상승을 먹고 있는데, 일부 현금화하고, 현금을 제가 지금 30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 이익 먹고 있는 부분은 쪼끔 더 들고 가 볼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모두 이렇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막 상승 나오면서 막 조급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은 우리 편이고 나중에 가서 좀 경기 침체 오고 경기 다 박살나는 부분이 왔을 때 그때 가서 줍줍해도 돼요. 그렇게 너무 걱정되고 하면 지금 엔화나 채권 투자해서 이익 쪼끔씩 먹으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요즘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4.5% 짜리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금 금리가 1 년짜리로. 예. 그런 데다 넣고 좀 자금 운용하시면서 좀 천천히 내가 유리할 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조선 이 이순신 장군님의 그걸 딱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가 유리할 때만, 내가 유리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해서 23전 23 전승을 하셨던, 그때 우리 그 이순신 장군님의 이 정신을 받아서, 예,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다고 절대 투자가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가면 갔지 절대 좋은 그런 심리 상태는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차라리 그냥, 예, 그냥 안 보던 친구도 만나고 그런 시기로 가지세요. 이 주식이 이렇게 급락해서 부러지면 삶이 힘들어요. 삶이 흔들려요 진짜. 본인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경기 침체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이랑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함께 계속해서, 예, 투자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요 상승분에 대해서는 잘 먹읍시다. 다음 세미나까지 뭔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상승 모멘텀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9월 전에는 현금화를 차근차근 해 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